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여러분 저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49만 9천 몇백 명에서 지금 멈춰있는 이 구독자 여러분이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중에 50만 돌파하는 걸로 여러분과 좋게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에서도 살려달라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포함된 정치권 소식들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종혁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화요일이 가장 뜨거운 날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12월 말 30일 한번 멋있게 장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은경 기자도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병기 원내대표 뉴스 잠시 후 전해드리고 먼저 대통령실부터 한번 가볼까요? 네, 그림 청와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 청와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출근을 했습니다. 취임식에 착용했던 통합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고요. 어제 청와대 첫 일정으로는 본관 2층 집무실에서 참모들에게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하 벙커로 알려진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도 찾았습니다. 네. 청와대 복귀와 동시에 재난안보 등 국가위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어제 그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네네네. 12월 29일이었는데 네. 1년을 맞아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사죄한다라고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네, 대통령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갔고요. 어제 첫 출근, 공식적인 첫 출근이었습니다. 본관보다는 아마 여민관 쪽에 많이 머무르면서 또 각 실장들과 함께 긴밀하게 업무 협의를 한다 이렇게 알고 있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50만 명이 됐습니다. 와,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니 구독 취소한다고 하도 그래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니, 우리 그 시청자들은 50만이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생각이어가지고 그렇게 협박들을 해요. 네, 되면 구독 취소할 거라고 계속. 네. 네, 너무 매력 있으시네요. 취소한다 하놓고 또 눌러주시네요. 친데레들입니다. 친데레들. 진짜 너무 좋다. 매력 있으시네요. 아시잖아요. 여기 떡도 한번 선물해드리고. 자, 그러면 뭐 제일 큰 뉴스입니다.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원내대표직은 사퇴를 했고요. 그렇습니다. 긴급하게 오늘 아침에 아마 사퇴를 했는데 네, 관련 오늘- 뉴스들 하나 보죠. 오늘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 고개 숙여서 사죄를 드린다.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고 전적으로 제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퇴했고요. 다만 이걸 다 의혹을 인정한다고 하지는 않았어요. 하나의 의혹이 확대 증폭되어 사실처럼 소비되고 진실에 대한 관심보다 흥미와 공방의 소재로만 활용되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기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정권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알지만 이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 CCBB는 밝히겠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관련해서 나온 의혹이 10개 정도가 됩니다. 지난 일주일 내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예.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그리고 대한항공의 특혜성 의전을 의전. 요구했다는 의혹, 쿠팡 대표와 오찬 하면서 이제 보좌진의 인사에 네. 관련해서 이야기했다는 거, 보람의 병원 진료 특혜 요구, 그리고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직접 사용했다는 의혹, 네. 장남의 국정원 채용 관련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차남의 숭실대 편입 빗썸 채용에 관여했다는 의혹, 그 장남의 국정원 업무에 자신의 보좌진을 동원했다는 의혹, 예. 그리고 배우자가 직접 구의원과 보좌진에게 업무를 지시했다는 의혹, 그리고 보좌진 텔레그램 내용을 탈취했다는 의혹 등이 있는데요. 네. 네, 이제 이것들을 아마 이제 일부는 수사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들어가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 본인은 밝혀내겠다, 뭐 입장 비롯해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연루가 되지 않은 가족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본인 포함 본인 가족들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다 지금 뛰어넘을 덮을 만큼의 매우 또 큰 녹취 하나가 터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체가 다 나온 건 아닌데 아마 들어보면 2022년 지방선거 당시의 일입니다. 김병기 원내대표와 강선우 민주당 의원 간의 녹취인데요. 서울시 의원
공천 신청자에게서 강선우 의원의 보좌관이 1억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네. 강선우 의원이 그걸 알고서 1억을 받았다는 걸 뒤늦게 알고 자기가 이제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김병기 공관위 간사, 강선우 당시 공관위원 간의 녹취인데 김병기 간사는 그 선을 긋는 모습이 보이기는 해요. 네. 이건 한번 녹취를 듣고 나서 다시 그러시죠.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1억 이렇게 뭐 그 돈을 갖다가 받은 걸 사무국장이 그렇게 보관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은 얘기들이거든요. 형님이 정말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정말. 우리가 공관위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하다가 그러셨어요. 이게 어떻게 하면 될까? 이 돈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상은 제가 도와드려서도 안 되지만 정말 일 커집니다. 그 법적인 책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쩌자고 저한테 그걸 상의하셔가지고 그럼 저도 살려주세요. 일단 결과가 나자마자 그렇게 하겠다 하자마자 그게 실시간으로 이제 다 전달이 되고 김경한테 전화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안 받는 거. 그거는 뭐 의원님이 보셔가지고 던져놓고 나오든지 어떠든지 하셔야 되는 거지. 그거는 뭐 의원님께서 해결해야 되실 문제입니다. 그거 없어도 이렇게 됐어. 예. 이게 정말 이런 상황이 네. 진짜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 정치가. 아니, 결과만 말씀드리면 네. 이 돈을 건넨 사람이 강선우 의원 측에 돈 건넨 건 김경 서울시의원이고 원래는 이제 컷오프 이야기가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 녹취가 있던 다음 날 단수 공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선이 됐어요. 네. 일단 진짜 궁금한 게 너무너무 많은데 하나하나 좀 보면 일단 강선우 의원은 왜 이렇게 찾아가서 살려달라고 뭐에 대한 살려달라는 얘기입니까? 이해가 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돈을 보좌관이 받았으면 크게 혼내고 다시 돌려주라고 하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자면, 예. 그러니까 그 자기가 개입되지 않았으면 자기 모르게 보좌관이 돈을 받았다 그러면 당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면서 보좌관을 크게 꾸짖거나 해임하고 네. 그다음에 당신 이런 짓을 함부로 해 내 보좌관 통해서라고 하면서 돈 돌려주고 그 사람 공천 잘라버리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김병기 원내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때 당시에 공관위 부총장인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뭐 우리 의원한테 돈 1억을 주고서 공천을 매수를 받으려고 하려고 했다고? 그래? 예. 그러면 이 사람이 단수 공천이 됐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이런 사람 큰일 납니다. 라고 해서 잘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전체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시나리오냐면 이건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기자로서 지금까지 됐던 것들 종합을 해보면 이거 돈을 받은 거야. 이거 강선우 의원이 몰랐다는 건 말도 안 되고 네. 본인이 받았는데 그래서 공천이 당연히 될 걸로 알았는데 이 사람이 부동산 문제니 뭐니 집이 여러 채다 뭐 이런 걸로 그때 해서 당시에, 예. 그때 당시에 논란이 되니까 공관위 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겠죠. 이 사람 주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공천이 안 될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분명히 항의를 하거나 협박을 했을 가능성이 김경시 있어요. 의원이. 네, 김경시 의원이 네. 내가 돈 1억까지 줬는데 나 탈락시키면 나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 강선우 의원이 찾아와서 저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 왜 살려줘? 아니 이렇게 얘기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떳떳하면 그렇죠. 너 왜 돈을 우리 보좌관한테 돈을 줬어?라고 그냥 얘기하면서 예, 잘라버리면 예, 예.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살려달라고 얘기한 건 자기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사실상 자기가 받은 것이고 근데 이걸 폭로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달라고 읍소를 한 거고 그래서 공천을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결과는 공천이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더 이상한 건 이게 녹음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녹음했는데 김병기 의원이 녹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죠. 왜 녹음했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이상해요. 그러니까 뭐 어떤 좋게 보자면 그냥 원래 이제 일상적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본인 뭐 보호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일부러 고의로
입금을 한 것 같거든요. 알리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굉장히 점잖게 얘기잖아. 예, 아, 나 예, 이 예. 얘기 들으면 안 되고. 나는 여기와 무관한 사람. 나는 이거 당신이 이렇게 했으면 안 되고 이렇게까지 얘기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알리바이를 만들어 놓은 거죠. 나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 라는 것들을 만들어 놓기 위해 나쁘게 해석하면 그래요. 네. 그렇지 않으면 의원과 의원 간에 얘기하는 것들을 거기다 녹음을 그것도 몰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녹음에 대해서도 또 어떤 시각에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병기 의원이 지금 이제 이런 상황 됐는데도 다른 의원들이 당내에서도 뭐라고 못 하잖아요. 안 하거나 못 하거나 하잖아요. 그게 평소에 이런 녹음을. 녹취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해놔서 그들의 뭐 약점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 보도도 있죠. 예. 자, 우리 노영희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매우 부적절했고 네. 좀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솔직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면 일부러 이제 해줄 건데 이제 여기서 해준다는 거는 이제 돈을 받았기 때문에 해줄 수밖에 없는데 네. 일단 형식적으로는 거절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일부러 녹음을 하고 그 녹음을 이제 보좌관에게 남겨주었는데 보좌관이 이번에 이제 그걸 공개하는 와중에 이제 이게 뭐 터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요. 네. 이제 이걸 또 이제 선회를 또 막 억지로 선회를 제가 원래 억지로 선회한 사람은 아닌데 억지로 이제 선회를 하다 보면은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 공간 위원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다 좀 조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녹음이 되어 있던 상황인데 이거를 이번에 이 보좌관하고 이 원내대표 간의 싸움에서 이걸 이제 이용하기 위해서 또 좀 터트렸다 뭐 이렇게 또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건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예. 이 상황 자체가 매우 부적절하고 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아마 어제까지도 원래 김병기 원내대표가 사퇴는 안 하고 원내대표 측은 사퇴 안 한다는 쪽으로 얘기를 계속 나왔다가 네. 이제 요 녹음이 터지고 이 문제가 또 일파만파 커지니까 저는 원내대표 측을 내려놓는 쪽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조금 들고요. 네. 일단 원내대표라고 하는 매우 막중한 자리에 있는 분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매우 적절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분이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직을 그만 내려놓게 된 이유 중에 하나 이거 같아요. 이번에 지자체 선거할 때 또 이제 그 원내대표는 당연직 공관위원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혹시라도 또 안 좋은 그런 여러 가지 의심을 살까봐 그냥 조기에 조금 이거 수습하려는 차원이 아니었을까 좀 듭니다. 네. 뭐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 서울시 의원 둘 다 뭐 돈 받은 사실은 돈 없다고. 주고받은 거 네. 없다고 그러던데. 네, 아유 정확하게 입장을 전달하면 예? 강선우 의원은 공천을 약속하고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사안을 인지한 후에 반환하라고 지시를 했다. 김경시 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그 누구에게도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은 아예 돈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었다는 거고 김경시 의원은 준 적도 없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거예요. 공천을 대가로 준 적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줬든 안 줬든은 흐리면서 공천을 대가로 준 게 아니다. 뭘 대가로 줄 건데. 그럼 1억을 뭘로 줍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에 여기서 제일 핵심이 뭐냐면 돈을 돌려줬는지의 여부가 없어요 지금. 네.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그랬지. 그래서 돌려줬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얘기하는 게 공천을 대가로 받지 않았다, 공천을 대가로 주지 않았다지 뭐 돈 자체가 없었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1억이니까 뭐 그 돈이 그냥 현금으로 왔다 갔다 했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뭐 나중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현금으로 돌려줬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현금으로 받아서 현금으로 돌려줬다고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뭐 쉽지 않은 얘기죠. 근데 네. 이런 일이 많아요? 저 궁금한 게 여쭤보는 저도 정치인인데 잘 몰라가지고. 예. 아니 도대체가 시의원 공천 가격이 1억이라는 건 정말 참 난 너무 놀라워서 네. 그 1억 되면 그 사람 1억 준 다음에 시의원 하면 뭐 하죠?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뭘 어. 가져가려고 하겠죠. 가져가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무슨 도시계획이라든가 무슨 개발 정책 같은 거 알아서 그걸 가지고서 거기다 땅 사놓든가 투자를 해서 더 많은 돈을 가져가려고 하겠죠. 근데 보통은 지방선거가 뭐 네. 시구의원, 뭐 비례대표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한 4,000개, 5,000개의 자리를 선거를 그렇겠죠. 동시에 하기 예. 때문에 다 감시도 어렵고요. 이런 식으로 특정 녹취가 세상에 나오지 않으면은 아마 묻어가는 사건도 굉장히 많을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이제 녹취가 명확하게 나온 게 하나가 있고,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의혹 제기고요. 예. 거기다가 당시에 위치를 봐야 되는 게 김병기 당시 의원은 공관위 전체의 간사를 맡고 있었고, 그러니까 중앙에서 했던 거고,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에서 이제 하는 그 지방선거 공관위를 이제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네네네.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김경 의원 입장에서는 지역구도 강서구고, 또 그 강서구 지역구에 있는 강선우 의원이 공관위원이니까 1억이 갔었을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 보면은 뭐 돌려줬냐, 뭐 아니면 사적인 채무로 뭐 설명을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보시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뇌물죄까지도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되는 굉장히 이건 무거운 사안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단순한 변명만 가지고는 저 녹취가 설명이 안 돼요. 그럼 왜 살려달라고 하고, 왜 자기도 지금 뭐 흑흑하면서 이럴 줄 몰랐다는 식으로 굉장히 당혹스러워하는 네, 모습을 네, 네. 내기 때문에 네.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뭐 돈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공천에 미쳤을 뭐 가능성,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수사를 통해서 이거는 발본색원하는 방법밖에는 남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런 일들이 근데 정치권에 자주 종종 있는 일인가요? 하는 궁금증이 좀 생겨납니다. 많이 없어졌지만 그래도 네. 여전히 남아 있죠. 그러니까 돈을 그래요. 가지고 공천하는 것이 특히나 이제 수도권 쪽에서는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는데 네. 간혹 있기도 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감시망이 좀 약하다 보니까 아. 이제 공천권 거래, 뭐 지방선거 앞두고 뭐 몇 개라고 표현을 하던데, 억 단위를 네. 막 그런 식의 뉴스들을 가끔씩 보니까요. 사실 아직 뭐 없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시의원, 구의원 뽑을 때 정확하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뽑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해서 뽑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고 그냥 당 보고 가는 경우가 많아서 공천 이꼬르 그냥 당선인 경우가 꽤 많지 않겠습니까? 그 영호남 같은 경우는 특히 심하죠. 그래서 이제 사실 누가 그 두 지역 중에서 한 군데에서 나갔던 사람이 나 들어서 못해 먹겠다, 이건 완전히 다 돈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듣기도 했어요, 최근에. 네. 작년에 그때 2020년에 할 때. 그래서 왜냐하면 거기는 공천 되면 무조건 당선. 그러니까 대개 또 지역에 같은 학교 선후배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같은 학교 선후배들끼리 그냥 물고 뜯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은 돈질로, 그러면 그 친구 얘기는 그러더라고요. 야, 결국은 다 돈으로 승부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건 이게 수도권에서 벌어진 일이잖아요. 네. 서울에서. 사실 서울에서. 그러니까 이 수도권은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공천 이꼴 당선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가가 있고 나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가번 공천을 받으면 야당 하나 여당 하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뭐가 됐든 간에 이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이런 식으로 시의원, 구의원, 뭐 지방의원들, 도의원 뭐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그 공천권을 믿기로 해서 돈이 오간다는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된 거니까, 네. 이거는 뭐 확실하게 수사해서 밝혀야 될 거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진짜 이거는 좀 충격이고, 사실 네. 저는 이 얘기 듣고 좀 깜짝 놀랐는데, 이런 얘기가 지금 이제 나온 김에 이제 지자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실제 시의원, 구의원으로 나갈 사람들 지금 벌써 줄 서 있고 다는데 사실 그렇단 말이죠. 이번에 정말 발본색원 해가지고 정말 투명하게 네. 공천 과정들도 확인을 하고, 실제 공천을 받아서 그 자리에 간 사람들이 어떤 일을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계량화 시켜가지고 이제 투명하게 이 상황을 네. 좀 국민들에게 알리고 좀 믿음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돈 받고 공천 헌금 비슷하게 해서 자리를 사실 매간매직을 하는 건데,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일이죠. 윤석열 정권 때 김건희의 매간매직에 다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김건희의 매간매직 부정부패 플러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방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이 공직에도 이제 진출하고, 그것도 선출직을 통해서 들어가서 또 본인의 이권을 또 확장시켜 나가는,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전 네. 정당에서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데, 네. 국민들 보시기에는 많이 없어졌다라고 우리가 좀 인식을 하고 있었고, 특히나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녹취가 이제 김병기 의원과 강선 의원 둘 간에 아주 은밀한 녹취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수사를 통해서 발본색원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안이었다고 김경 봅니다. 시의원이 만약에 그 부동산 문제가 안 드러났으면 이런 일들도 없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냥 그죠? 넘어갔겠죠. 그냥 넘어갔겠죠. 근데 이걸 어떻게 막죠?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럼 만약에 이 공천권을 그대로 국회의원들이 쥐고 있으면 그들에게 돈이
안 갈 수가 있나? 줄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근데 받으려는 보세요. 사람들이 많다면? 여기서 만약에 네. 김병기 그때 당시에 공관위 뭐라죠? 간사. 부간사, 그러니까 간사, 공관위 네. 간사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네. 이렇게 택도 없는 짓을 하느냐라고 바로 잘랐어야 돼요. 근데 공천 당수 경선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 밖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역시 다 돈 쓰면 되는 거야.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렇겠죠. 너 봤지? 나 부동산 이거 갖고서 이렇게 말 많았지만 결국은 단수 공천 되잖아. 사람들이 그거 보면서 뭘 생각하겠습니까? 아, 역시 맞아. 저 말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 다 이걸로 돈질을 하면 다 되는구나. 네. 라고 생각을 하겠죠. 네. 그 민주당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게 그 김건희 씨에 대해서 공격을 하셨잖아요. 저는 뭐 김건희 씨는 공격 받아도 싸고 마땅하다.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주변에서 백 갖다 주는 거, 명품 백 갖다 주는 거 이렇게 받은 사람하고 그다음에 김병기 씨처럼 이렇게 그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가 공천권을 갖고 있는 그런 구의회 부의장한테 업무 추진비 카드를 받아서 자기 부인에게 쓰게 한 거하고 뭐가 더 죄질이 나쁩니까? 그 국민의힘도 당협위원장들이 이제 많으시잖아요. 거기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나 시의원 나가고 싶어요, 구의원 나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예. 그런 경우는 보통 어떤 식으로 공천이 이루어져요? 아니 그거는 이제 아직까지 뭐 구체적 저도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 잘 모르겠는데 네. 그 당연히 무슨 그 지역에서 경선 같은 걸 해야겠죠. 경선을 해요. 예, 먼저 경선 신청서를 경선하는데 내고? 당협위원장의 뜻대로 거의 돌아갔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당연히 당원들 이슈 때문에 의지대로. 그런데 예를 들어 네. 당협위원장이 어떤 사람을 이렇게 지지하거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당원들이 아 저 당원들이 당협위원장이 도전하시고요? 아마도 저 사람을 지지하나 보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경우가 많죠. 또 하나의 방법이 이제 행사 다닐 때 당협위원장이 옆에 네.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사진을 찍어서 또 네, 올리면 네, 네. 자기는 이제 그런 식으로 친하다. 각인을 시키는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좀 접근하자면은 네. 정당에서는 기초 검증만 하고요. 그러니까 컷오프만 하고 네.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경쟁시키는 쪽으로 가야 어떻게 가? 아니 이제 예를 그게 들면 뭐냐고. 그 시도의원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공천이라는 게 여론조사 내지는 당에서 하는 당원 투표로만 그냥 끝내버리기 때문에 네. 그 당협위원장 입김이 많이 작동하는 건데 네. 이제 정당에서 체계를 좀 정교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초적인 정말 뭐 전과가 있다거나 아예 그 경선에 뛸 수 없는 사람은 배제를 시키고 네.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지금은 기득권을 갖고 있는 당협위원장이나 정치 오래 하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선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네. 것들을 투명화시키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틀을 더 만드는 것이 전 유일한 해법 아니냐. 근데 이게 저도 해보면요 공천권 완벽한 그러니까 해법은 말은 없어요. 멋있는데 완벽한 해법은 없고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그 경선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지역 유지가 돼요. 지역에서 그 자기가 사업하거나 예를 들면 무슨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 요양원 하거나 뭐 아니면 저 건설회사 건설회사 하거나 그다음에 뭐 저 어린이집 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시간도 좀 남고 여러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채널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정답은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전략공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아, 저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별로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아서 인지도가 중요하다. 인지도가 낮고 이 사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비리를 저질 가능성도 높은데 인지도는 높고 이래서 둘을 붙여놓으면 이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정답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정무적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한 가지 원칙은 비리가 발견되면 그냥 날려야 돼요. 그거는. 네, 그걸 날려야 아 이거 잘못되면은 저렇게 밑에서부터 네. 잘못되면 내가 날아간다라는 생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된 사람 뽑으려는 노력을 조금이라도 네, 하겠죠. 네, 근데 참고로 김경시 의원은 지금은 무소속이에요. 그때 네. 뭐 종교단체에 동원했다는 아, 혐의로 네, 네, 네. 탈당을 한 밀어주려고, 사람이어서 네, 지금은 근데 또 무소속입니다. 시의원 중에 거의 제일 유명한 사람인 유명한 것 같아. 사람이죠. 네, 그러니까 김경시 이제 의원. 당비를 내주면서까지 이제 당원 모집을 하고 강서구에 있는 당원들을 영등포구로 옮기려고 했다고 해서 네. 이미 우리가 한번 본 사람이에요. 이 그렇죠. 사람은. 다룬 네. 적이 있죠. 뒤늦게 나온 것이고 그 강선호 의원도 이러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장관을 하려고 했다는 게 여가부 저는 장관. 굉장히 놀라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아까 뭐 그 구의원들 뭐 무슨 카드 같은 것도 업추비. 이게 네. 쓰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김병기 원내대표 얘기기도 하죠.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자신의 배우자가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걸 알고 있었고 드러나지 않게 좀 은폐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좌진들에게 지시하는 그런 녹취가 또 자신의 나오는데요. 배우자가 그 카드 잘못 쓴 거 알고 있는데 네. 그거 알면서도 그거를 덮으려고 한 의혹이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그 들어보. 부의장이 아마 먼저 얘기를 하고 다녔나 봐요. 밥 좀 사라 그랬더니 나 카드 없어. 김병기 사모가 들고 다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아 이거 알려지면 안 되니까 잘 정리 좀 하자라고 네. 김병기 원내대표 지시하는 녹취입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근데 썼다고 한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 카드가.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저 보여주지 마셔라. 아, 그러니까 식당 같은 데서 CCTV 나중에 혹시라도 보게 되면 당연히 아내가 본인이 그- 아니라 그 자기 긁은 아내가 거니까. 긁은 게 나올 테니까 그 CCTV 못 보여주게 하라고요. 식당들한테. 그런 취지로 이제 좀 단속을 해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무슨 아니 식당 사장님한테 그런 것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뭐 이거 이제 증거 인멸을 하려고 했던 그런 명백한 그 증거잖아요. 네. 증거를 인멸하려는 증거.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사실은 원내대표를 그만두는 게 그걸 가지고서 논란이 되는 것조차도 진짜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일반 국민들은 초코파이 하나 그 저 먹었다고 그걸 가지고 항소하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런 식의 조직적인 누가 봐도 조선시대의 그 탐관오리를 뺨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저 기자할 때 흔히 썼던 그 표현 있잖아요. 비리 종합백화점. 층마다 비리야. 1층, 2층, 3층, 4층에서 한두 개가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분이 무슨 저 원내대표 그만두는 게 문제입니까? 이분 수사를 받으셔야죠.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 예. 해도 증거 인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어떤 뇌물 뭐 이 됐는지 못는지 모르겠지만 직권 남용에 뭐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건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원내대표를 그만두네 마네 오늘 그만두셨어요. 근데 오늘 그만두시면서도 발표할 때 보니까 구체적으로 자기에게 제기된 혐의가 뭐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두루뭉술이로 그냥 넘어가셨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 앞에 밝혀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공적 네. 무대에서 그렇게 자기가 외치고 다녔으면 그런 거 다 그냥 두리뭉술이로 넘어가면서 마치 대단한 일, 원내대표 내려놓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들 모두 분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근데 다른 뭐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당에서도 아주 세게 그렇게 비판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동안 쭉도 그렇고 뭐 최근에 조금 나오긴 했는데 그게 비슷한 죄들을 짓고 있어서 그런 건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워낙 사이들이 좋아서 그런 건지. 여기 계신 분들도 저는 몰라요. 모르죠. 그렇게 아니 근데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뭐 특활비 국회에서 문제됐을 때 뭐 옛날에 네. 홍준표 대표도 뭐 특활비 운영위원장 하면서 받은 거 뭐 집에다가 갖다 줬다 뭐 이런 얘기 할 때도 별로 정치인들끼리는 서로 안 하거든요. 이제 각자가 서로 좀 덮어주고 하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시대가 많이 변하기도 했고 네. 지금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지금 벌리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은 너무 심각한 수준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구의회 부의장, 그것도 이제 본인이 공천을 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배우자가 쓴다? 그리고 쓰고서 뭐 반환을 하거나 뭐 CCTV를 뭐 어떻게 확인해서 없애고 이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나라를 망가뜨려서 그걸 지금 정리하는 과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민주당의 신뢰가 훨씬 지금 오염되고 지금 문제를 더 국민들의 시각에서는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매우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원내대표에서 내려오면 뭐 어느 정도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한 액션이 좀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지금 원내대표는 오늘 사의를 표했는데 지금 이제 이게 수사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사를 받는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가타부타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고 그건 이제 방어를 받으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이 원내대표 사임만 가지고 이게 될 사안이냐? 그럼 이제 또 국민의 대표로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계속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구의회 구의장과의 부의장과의 계속 관계도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는 또 지방선거 때 공천 이런 것들도 고려한다면. 은 이제 의원직 사퇴하라는 그런 여론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의원직 사퇴가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방법이 지금 있나요? 뭐 사퇴하면 사퇴하는 거죠. 국회에서 의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국회에서 이제 의결을 해야 될 건데 지금 본인 입장으로는 뭐 물론 이제 일부 뭐 네. 좀 그런 것도 있지만 확인해서 자기 억울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니까 아마 이제 확인은 좀 뭐 끝까지 나와봐야 되겠죠. 아니면 보통 이제 탈당 정도까지는 하죠. 네, 무소속 그치, 의원으로 탈당 남더라도 정도까지는. 네, 책임을 네. 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알겠습니다. 네, 원래 차기 원내대표기도 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해훈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이해훈 장관 와. 후보자를 둘러싼
그 이제 이 이야기들이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처음으로는 국민의힘 반응이 너무 격하다. 지금 배신자, 변절자, 부역자 이제 이런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고 네. 장동혁 대표는 이게 다 바로 당성 부족한 인사를 제때 조치하지 못해서 생긴 일이다. 당성 라고- 부족이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당성이 너무 강해서 문제였던 거예요.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하게 하는 인사들을 제대로 조치했었어야 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아니 탈영병에 목을 치고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할 일인가? 요란하게 배신자로 낙인 찍는 건 무의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보수 진영의 반응이 아주 격합니다. 그래요. 일단 뭐 배신감 많이 느끼세요? 저는 느끼는데 다른 차원에서. 근데 네. 지금 이제 당에서 그 아주 격한 반응을 하는 거는 그리고 브루투스 너마저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 아니 아까 뭐 노영희 변호사 조금 얘기하셨지만 당성으로 따지면 이분 당성 진짜 강한 분 아니에요? 그 윤어겐 집회에 나가서 연설도 하시고 대통령 탄핵 반대 빨리 돌아와라 뭐 이런 거 막 구호 외치시고 이런 거 하셨잖아요. 당성 엄청 강하지. 그리고 뭐 보수회 같이 이분 자기가 아니 보수의 그 경제 브레인이라고 계속 주장해 왔던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이라든가 혹은 이재명 대통령 이 두 전직 그 진보 진영 대통령들에 대해서 그 경제 정책 말도 안 된다고 엄청나게 공격했던 분 아닙니까? 네. 보수회 같이 제일 강하고 그다음에 당성도 강한데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투항을 해버린 거잖아요, 저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지금 쇼크를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이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믿었던 도끼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분에 대해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무감사했어요. 아마 점수 잘 받았을 겁니다. 높은 점수 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이거를 뭐 해결책이라고 해야 되나 얘기하면서 당성이 부족하거나 해당형이 하는 인사들을 제대로 먼저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거 안 했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 전혀 안 맞는 말이거든요. 말이 안 완전 되죠. 반대되는 말이잖아. 그러니까 네. 이 얘기는 김종혁 최고 같은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이었지. 실제적으로 이혜훈 전 의원 같은 경우에 해당이 안 되고 이분은 서초에서 그만두고 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쫓겨난 셈이 됐지만 나중에 동대문 갔다가 거기서 안 돼가지고 또 지금 중성동 거의 갑까지 간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방자치단체의 성동구청장이 지금 서울시장 나온다는 얘기까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큰 포석에 지금 걸려들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의 이제 의미가 뭐 이러니까 지금 나오는 상황이에요. 큰 포석이라는 거는 성동구청장은 서울시장으로 나오고 뭐 이제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니까 네.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탁 눌러버렸다 이런 얘기가 지금 그런 나오고 있어요. 취지로. 그러니까 근데 거기 네가 왜 그 그물에 빠져들어가가지고 우리 당을 망쳐놓느냐 이거에 대한 얘기도 또 지금 사실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혜훈 의원은요 서초에서 3선을 했어요. 예. 대개 강남은 그냥 한 번 주고 말죠. 누가 꽂아도 되는 거니까 사실 네. 거기 전략 공천하는 지역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집안 뭐 시아버님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해서 여기 3선을 했고 그다음에 동대문으로 갔다가 다시 성동으로 네, 갔는데 네, 네. 이런 경우 없어요. 누가 서울 지역의 그 지역을 자기가 무슨 선택하듯이 무슨 쇼핑하듯이 그렇게 옮겨 다닙니까? 당에서는 꽤나 배려 내지 지원을 해준 거죠, 이 정도. 뭐 엄청난 지원을 받은 거고 예. 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당의 실세들하고 매우 가까웠겠죠. 예. 근데 제가 분노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저처럼 예를 들면 그 무슨 당성이 부족하네 뭐 이런 비판을 받는 사람은 여기 예를 들면 장르만 여의도 나와서 욕바지 해가면서 열심히 그 민주당과 싸우고 그다음에 우리 당에 대해서 잘못한 거 얘기하지만 그런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는 열심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냥 조용히 나가서 그 당에서 시키는 대로 막 이게 프랭카드 듣고 쇼하던 사람은 네. 뭐 자기가 어떤 이익이 생기니까 곧바로 튀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보수의 현실이에요 지금. 보수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대기실에서 있을 때 노영희 변호사가 왜 이렇게 얼굴 표정이 안 좋냐 그러는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보수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도대체. 철학이나 가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자신의 자리 어떤 영달 뭐 이익을 위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홀라당 다니는 게 너무 슬프다. 노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보수. 그러니까 윗사람이든 무슨 당 지도부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때는 입 꽉 다물고 있다가 머리 조아리고 온갖 충성 다하는 것처럼 하다가 정작 자기 이해관계 이익이 생기니까 곧바로 튀어가는 거잖아요. 게다가 이제 청와대- 오늘 또 사과도 했어요. 어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될지 말지 모르겠지만 네. 당신이 이걸 하고 싶으면은
지난번에 했었던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명을 하고 본인의 이게 정확한 상황을 좀 밝혀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오늘 아침에 아주 엄청나게 또 그 당시에는 내가 잘못했다 고개를 이러면서 숙였죠? 푹 숙이고 어제도 내가 그때 분위기 휩쓸려서 그런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거죠. 정치인들이 말하는 뭐 실제 A라고 하는 구호를 외치는 것이 진짜로 A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나에게 유리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이분의 행동을 보게 되면 사실은 좀 믿음이 안 가고 그냥 저 사람이 앵무새처럼 그 당시 시류를 따라서 하는 거에 불과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좀 한편으로는 슬퍼지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두 저는- 분처럼 네.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아니니까. 보면은 네. 장동혁 대표가 그동안에 해왔던 인증제도, 그러니까 그걸 이제 당성이라고 우리가 바꿔서 표현을 한 건데 네. 얼마나 허무맹랑한 겁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국민의힘에서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서 사실은 윤어게인 외치고 고립이 되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동안 말씀하셨던 중도보수 확장론이라든지 네. 실용과 통합의 인사로서 이해운 의원이 지금 발탁이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제가 국민의힘에서 당직을 가진 사람 중에서는 가장 제일 먼저 탈당을 했거든요. 윤석열 정권 때 2023년 아, 그게 네네네. 10월 25일 날 제가 탈당을 제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이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까지 쓰면서 진짜 종말이 밑도 끝도 오겠구나라고 제가 3년 전부터 지금 계속 외치고 예언서. 이러고 다녔는데 네. 이제 이해운 전 의원의 발탁으로 인해서 전 보수의 종말에 이제 활용 점정이 찍힌 거 아니냐. 찍힌 거야 아니면 더 가요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해운 전과 후로는 또 아니겠죠.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포용할지는 우리가 더 논의는 해봐야 되고 아예 영 아닌 사람까지 포용을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네. 사과도 하면서 다시 고쳐쓸 수 있는 그 수준이 어디냐. 여기에 대해서는 전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가의 지도자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인재풀을 넓게 쓰겠다라는 차원에서는 이제 국민의힘의 저는 완전한 종말 상태가 이제는 비로소 네, 완성되어 네, 네. 가는 거 아니냐. 저 아니, 그런 근데 생각이 그 들었습니다. 이해운 저 후보자가 그 사과한 거. 네네. 그 내란의 실체를 제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이거는 근데 무슨 뜻이야? 아니, 이거 들어봐요, 뭘 이거? 파악할 게 뭐 이렇게 있어요? 아니 잠 들어볼까 봐요. 아, 들어볼까요, 잠깐? 네,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제가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에 속해 정치를 하면서 당파성에 매몰되어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음을 오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판단 부족이었고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이 말이 좀 내란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죠. 이거는 하나만한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식사를 안 하면 굶는 것입니다. 굶으면 배고프다는 걸 제가 몰랐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제 안 거죠. 배고프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실체를 뭘 파악할 게 뭐 있어? 아니, 근데 네. 불법 비상계엄은 이게 불법이라는 것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을 당했잖아요. 헌법재판소. 이게 네. 명백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는 지금 1심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결론이 내란이었는지 뭐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 네. 내란이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무슨 뭐 지금 직권남용이었는지는 1심 재판의 결과가 나겠죠. 근데 이해운 씨가 하는 얘기는 그렇게 탄핵이 안 되고 윤석열 돌아오라고 외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갖고 내란은 뭐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 행위였다. 근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 아, 그걸 모르는 사람이,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갖고 네. 기획예산처 장관이 돼서 그 대한민국의 예산을 짤 수가 있냐고요. 아니 그 눈앞에 보이는 거 그때 당시에 그게 잘못됐다고 외치다가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하다가 한동훈 쫓겨나고 지도부 저도 그때 최고위원이었지만 다 날아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계속 그러면 안 된다고 그때부터 1년 내내 외쳤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하고 절연해야 된다. 네. 잘못된 거다. 그렇게 외칠 때 자기는 윤석열 돌아오라고 외쳤던 사람이 그게 잘못된 건지를 몰랐다? 아니 그래서 포인트를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분은 갑자기 내란으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내란은 불법적이죠. 내란하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우리 다 알죠. 그 얘기를 지금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네. 자기가 원래 그동안 했던 얘기 난 윤석열이다. 우리가 윤석열이다 그때 그랬었고요. 그걸 뭘 윤석열 얘기해야죠. 탄핵 반대한다 그랬었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 욕했었고요.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 성폭행범도 다 봐주는데 왜 윤석열에 대해서는 이렇게 인권적
움직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자기가 공개적으로 막 했었단 말이죠. 그럼 그 자기가 한 그 발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입장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반론을 하거나 맞습니다. 변명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얘기는 쏙 빼고 갑자기 내란이 어쩌고 지금 우리가 내란이 잘못됐는지 잘 됐는지를 당신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은 네. 자기가 지금 변명하고 여기에서 뭔가 이 자리를 꼭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비겁한 행보를 지금 보이는 거라서 네. 현실적으로는 자기가 했던 그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네. 해줘야 된다고 저는 근데 생각해요. 저는 이 내란이라는 게 네. 우리 국민들 전부 5,200만 명 전부가 정말 어디 계셨든 간에 전 목숨을 걸고 막은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여러 가지 시도들도 지금 다 밝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는 그동안에 국민의힘 안에 있을 때 본인의 행동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렇죠. 부끄럽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더 많이 부끄러워하셔야 되고 더 국민들한테 더더욱 죄송한 마음으로 저는 평생을 그 죄의 값을 갚는 심정으로 저는 사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주 정무적인 판단도 고려가 돼서 발탁을 한 거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평가가 또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의 이런 지적까지도 더 수용을 해서 네. 전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사과하고 국민들이 오케이 할 때까지 더 사과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네. 좀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으로서 아. 본인의 목숨을 걸고 저는 성공시켜야 된다. 그 말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은 왜 이해운을 선택한 겁니까? 아, 그거 하기 전에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입장을 밝혔어요. 아, 그래요? 대통령실을 향해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이 계속 갔을 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이해운밖에 없었나요? 라는 질문을 대통령실이 계속 받으니까 네. 오늘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특정 세력을 대표하지만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는 모두를 대표해야 한다. 맞죠. 정략적 수단이 아니고 우리가 다시 정상인 사회로 돌아가려면 더 반대쪽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를 통째로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 빨간색도 여전히 대한민국 국민이고 주권자 아니냐라고 이제 반문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제가 빨간색 입고 왔잖아요. 오늘. 네. 아, 그랬다는 거고 잡탕을 만들자는 것이 아니다. 네. 주류의 가치와 원칙은 유지할 것이다라는 네. 입장을 대통령이 설명했다고. 뭐 공식적으로는 충분히 뭐 이해될 수 있는 얘기고 저는 우리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예. 과거에 아마 강준욱 비서관 사례를 기억하실 거예요. 사회통합 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낙마를 하신 분이 있어요. 그때 당시는 강준욱 비서관이 갔던 자리 자체가 사회통합비서관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하다는 얘기도 많았고 그분은 거의 이 내란과 관련된 농도로 치면은 거의 정광훈 전환길급의 메시지를 냈던 분이라서 그건 인사실패가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해운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기획예산처라고 하는 상당히 그래도 전문성을 있는 쪽에 대통령께서 인재풀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쓰겠다라는 것이고 이 내란에 관한 인식 자체도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신 것 같고 또 일부 지금 부족하지만 고쳐는 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의 지지도 더 확장시키고 또 중도 보수가 지금 완전히 비어 있는데 완전히 공터예요, 공터. 누구도 거기를 지금 차지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선택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황에서는 좀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보면 용기 있는 하나의 좀 도전이기도 하고 만약에 이해운 후보자가 장관이 됐는데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자를 용기까지도 전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다고 신뢰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이번에 이 인사가 전 하나의 대한민국의 좀 변곡점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 말씀은 원론적인 얘기예요. 원론적인 얘기인데 네. 그렇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 함께 살아가는 나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정청래 대표를 지적을 하셔야 돼요. 정청래 대표는 입만 열면 국민의힘은 내란당이니까 해산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에게 대해서 무슨 대화 상대로 107석의 의석이 있는데 어쨌든 170보다는 훨씬 적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정당이에요. 그리고 네. 지금 현재 장동혁 대표나 그런 사람들이 대표를 맡고 있긴 하지만 거기에 있는 당원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잠깐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정당에 대해서 내란 정당이니까 무조건 해산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대통령은 빨간색, 파란색 같이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에 모순이 하나가 있고. 근데 당에 있는 사람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또 다른 뭐 다를 거 수 아니에요? 있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제 저도 언론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정권이 바뀌었을 때 예를 들면 국방장관이라든가 문화부 장관이라든가 교육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쓸 수 있어요. 가져다가 같이. 다른 당이라도. 예, 다른 당이라도 이거는 왜냐하면 아니 뭐 남북 관계에 있어서 국방에 있어서 여야가 뭐 어디 있어요. 외교안보에 있어서 외교부 장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기획예산처 장관은 어쨌든 이 정부의 가치와 철학을 금전이라는 예산이라는 형태로 해서 구체화시키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장관이에요.
이혜원 씨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문재인 이재명 정부의 주장하는 것들에 정반대되는 주장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을 앉힌 건 뭐예요? 그럼 그동안에 주장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했던 것이 수정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 사람의 얘기를 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의 얘기를 그 이전에 평생을 주장해왔던 걸 다 바꾸는 사람을, 그런 사람을 왜 장관에 앉혀요? 자기 학자라는 사람이 자기가 해왔던 주장, 자기 이론과 주장을 다 뒤집어. 그래서 내가 다 틀렸다라고 해서 하면은 그런 사람을 왜 앉혀요? 그런 그러니까 사람과 지금 제가 말이 안 치열하게 돼요. 토론하면서 더 좋은 결과로 가겠다 이런 의지는 아닐까요? 아니 무슨 저 국무회의가 토론하는 장소는 아니잖아요. 많이 그게 하죠 그래도. 아니 하기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네. 근본적인 예를 들면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 나는 파란색을 좋아해 놓고서 그 토론한다고 해서 토론이 될 리도 없는 것이고, 그 제가 보기에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결국은 그 약간 제가 이제 좀 슬퍼지는 거는 약간 국민의힘에 대한 조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요? 예, 이게 아니 근데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이렇게 탕평과 통합의 메시지를 내면서 인사를 하는데 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뭐 전혀 경제 문외한도 아니고 경제 전문가잖아요. 그런데 그걸 또 정청래 당대표에게를 끌어들이면서 뭐 설명하시는 건 조금 저는 안 맞았다고 보고요. 우선 첫 번째로. 두 번째, 이혜원 씨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인사청문회를 통과할지 안 통과할지도 잘 모르겠지만은 청문회. 네, 청문회 못 통과할 수 있다고 저는 솔직히 봐요. 맞아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데 어쨌든 만약에 채택이 안 되면 대통령은 분명히 저는 막 강행을 무리해서 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내가 이 사람을 꼭 신뢰해서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라기보다는 지금 나는 이런 국정 철학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들하고도 같이 통합하고 같이 화합해서 이렇게 같이 나아가고 싶다는 메시지를 저는 던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혜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장관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예. 언제든지 저는 이 정책에 매우 열심히 잘 호응할 사람으로 저는 솔직히 이제 보거든요.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네, 그렇게 되면 그런 정도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저는 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장관은 괜찮지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좀 이런 사람 앉히면 안 된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제는 뭐 좌든 뭐 우든 전혀 상관없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경제야말로 좌우가 가장 대립하는 부분이에요. 그게 어떻게 좌우가 없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경제는 가치 철학, 좌우의 가치 철학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곳이에요. 저도 이거 한 말씀만 보태자면 레드팀으로 전 이혜원 장관을 썼다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의 말씀대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가장 결을 같이 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임명을 했다. 그럼 바로 코드 인사 얘기 또 하셨을 또 하지, 거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의힘 업보예요. 그동안에 뭐 인사만 하면은 맨날 돌려막기다 코드 인사도 하다 보니까 야 그럼 이번에 한번 국민의힘 사람 한번 갖다 쓰자 했더니 이번에는 뭐 배신자 뭐 일제 부역을 한대요. 아니 레드팀 좀 해가지고 기획예산 할 때 예산도 어떻게 대통령만 다 옳습니까? 대통령에 대해서도 한 30%의 반대하는 국민들 의견도 좀 담겠다라는 의지면은 아니 좀 잘한 인사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건데 뭐 일제 부역 얘기까지 나가 너무 멀리 나갔고, 전 아까 정청래 대표 말씀은요. 전 정청래 대표 부족함이 되게 많다고 전 봅니다. 어떻게 상대당에 대해서 여당 대표가 인간 취급도 안 하니까 악수 안 한다 그런 발언을 왜 합니까? 전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고 여당 대표로서 맞지 않는 행보를 그동안 보여온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전 오히려 대통령께서 국민통합 행보를 더 하시면 하실수록 집권 여당의 태도도 저는 바뀐다고 봅니다. 네. 정청래 대표의 태도도 저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인사 아니냐. 근데 결국은 지금 대통령이 이런 행보 보이면서 아까 비어 있다라고 하는 그 중도 보수 많이 비어 있다. 확장을 지금 엄청나게 시키고 네, 있고 네, 네, 네. 민주당이 왼쪽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무색하게 점점 오른쪽으로 중립을 지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거든요. 전 이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에 국민의힘에서 주장해왔던 게 그거잖아요. 왜 니네 맨날 왼쪽으로 가니?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나오는데 왜 갈라 그러는데 못 오게 하는 나오면 거예요. 또 나와서. 나오면 나온다 그러고 가려면 간다 거의 지금 그러고. 고구려 수준으로 그리고 갑자기 일단 너무 윤석열 정부. 화를 내지 마세요. 윤석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박영선 그 양정철 네. 그분들 뭐 국무총리하고 그다음에 그 비서실장 한다고 비서실장 했을 때. 한다고 그랬을 때 민주당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는지. 분노했죠, 그때. 예? 맞습니다. 거기다들 뭐라고 근데 그러셨습니까? 전제를 빼고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얘기하셨어요? 전제가 지금처럼 다르죠. 얘기하시지 그러니까 옛날에 않았습니다. 그랬다 아니, 하더라 지금 바뀌었잖아요. 왜 화를 윤석열처럼 내요 근데? 20%대 대통령이 하는 아주 일과 좋게 바뀌는데. 60%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알겠습니다. 하는 거는 아예 방향이 아니 이제 다릅니다. 국민의힘에서 방향이 원외 당협위원회가 내놓은 공식 논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뭐죠? 은전 30냥의 예수를 판 유다 같은 행위. 요즘
그래서 유다가 일제 누구예요? 부역보다 훨씬 이해훈 세셨네. 의원이 야, 일제 부역 유다 그다음에 배신자는 이제 안 되죠. 김중배 다이아몬드 말도 너무 나올 멋있어. 유다 때는 나왔으면 다 나온 거 아닙니까? 다 나와요. 제가 유다 한마디만 나왔으면 드리면 끝까지 그 예수가 누구야 여기서도 그러면? 아기 3번 울겠네. 여기 보니까 댓글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야 너도 그런 자리 주면 갈 거 아니야. 너 자리 못 받으니까 그러고 있지. 네. 아, 그런 라는 얘기 있어요? 댓글들이 나와요. 네. 근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 보세요. 유승민 씨 같은 경우는 네. 그 굉장히 배신자 소리 들었잖아요. 그런데 고생 뭐 많이 했죠. 들리는 소문에는 뭐 총리 제안? 총리직을 했는데 나는 그렇게 못 가겠다라고 네, 네. 얘기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대통령실은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했죠. 또. 대통령실은 어떻게 아니라고 보면 했고요. 예. 누가 정말로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네. 누가 당성이 있는 거냐. 그래서 당으로부터 극우들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당성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 보수의 가치가 없는 거냐. 아니면 겉으로는 거기에 굽실굽실하는 척하면서 기회만 생기면 튀는 사람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당성과 보수의 그러니까 가치를 봐봐요. 이게 지키는 지금 잠깐 한마디로 할게. 이게 중요한 게 배신자 당성 이거는 그 당 안에서 얘기하시면 돼요. 지금 대통령 얘기한 거랑은 상관이 저도 그 없는 얘기하려는 게 부분이에요. 네. 김종혁 의원님 네. 저는 보수입니까 아닙니까? 저는 보수예요. 제가 국민의힘에서 탈당을 한 나는 사람이거든요. 모르겠어.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는 김종혁 위원님께 제가 그냥 반문을 해본 거고 네. 제 정체성을 제가 규정하지 알겠습니다. 않습니까? 아니, 네. 국민의힘 있다가 저 같은 사람은 제 발로 거론하고 탈당해서 네. 아무 데도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라는 가치를 국민의힘이 독점한다는 식의 착각은 좀 굉장히 네, 네, 네. 위험하다. 보수 역할을 해야 보수가 예. 되는 거지. 보수라는 타이틀만 가지고서 과거 정치를 회귀해서 하는 모습들은 알겠습니다. 저 국민들에게 심판받을 수밖에 저도 없다고 봅니다. 보수라니까요. 제가 맨날 빨간 아니, 옷 그럼 다니잖아요. 보수인 3인 모셨으니까 질문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네.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대구시장 출마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제 공천 받는 건가요? 이쪽에다 물어봐야죠. 추경호 원내. 모르죠. 거기 뭐 저 누구야? 동천 저 받겠지. 조영 의원도 출마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진숙 방통 이진숙 위원장도 간다고 그러고 이재수 위원장은 나타나 봐요 대구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그거 머리가 터지네. 너무 먼 얘기라서 네. 그 중간에 또 무슨 일이 근데 누가 돼도 의미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아무나 어쨌든 그냥 출마를 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대목이어서 기소가 돼 있죠, 여쭤봤습니다. 지금. 네. 이진숙, 추경호, 그다음에 주호영 세 분이 지금 경쟁. 김재원 이런 분들도 김재원 뜻이 있죠. 네. 아니 김재원 의원은 저 대구시장은 경북지사, 아니에요. 경북도지사예요. 예. 네. 그리고 이진숙 씨는 한마디만 하면 자기도 이혜원처럼 되고 싶었나 봐. 자기도 이 정부에 좋은 말 했으면 나도 그런 자리 제안을 받았을 거다. 유인됐을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했습니다. 네. 청와대에서 연락 와도 안 가시는 거죠? 청와대 대변인? 안 갑니다. 네, 안 갑니다. 네. 네, 전화 온 것 같습니다. 전화 왔었어요? 그럼 진지하게 갔죠. 진지하게. 아니 내 얘기는 윤석열 정부 때 갔죠. 인터넷 정부도 안 네네네. 오지. 아니, 자, 그리고 쿠팡 뉴스 좀 하나 볼까요? 네. 오늘부터 이틀간 국회에서 쿠팡 연석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제 그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범킴은 안 나오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는데요. 하나만 짚어보려고 해요. 쿠팡이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그 이 유출했다는 중국인 있잖아요. 중국 국적의 정직 네. 직원을 잡아다가 우리가 만나서 그 노트북 확인서 우리가 받았죠. 가지고 왔다. 근데 보통은 이제 증거를 입수했을 때 경찰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쿠팡에서 지금 영상이 저게 이제 그 쿠팡 에코백 꺼내는 과정이죠. 그래서 와. 빠뜨린 걸 이제 집어 왔다는 건데. 잠수부가 저기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중국 하천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그 아주 너무- 모든 것이 다 영화 같아서 웃기지 않아요? 믿을 수가 너무 없는 웃겨, 상황인데 이거를 끌고 왔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포렌식을 했다는 거예요. 쿠팡은 지금도 유출된 개인정보 전부 회수해 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던데 저희 경찰청장이 어제 이 그 브리핑을 간담회를 하면서 이거 좀 되게 이례적인 상황이다. 증거를 보통은 누군가가 확보를 했을 때 그냥 수사기관에 제출을 하지 본인들이 이걸 포렌식하는 일은 잘 없다. 자기들이 뭔데 포렌식을 하나.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으로서 수사 방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예. 어쨌든 허위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이렇게 되면 우리가 증거인멸이나 공무집행 방해를 오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곽이부 총리가 오늘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는 3만 3천 건 이상이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변호사님 저 어떤 회사가 무슨 사고가 발생했는데 자기네들이 자체 조사해서 그걸 뭐 제출하거나 이러면 이거는 문제되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괜찮아요? 자체 조사해가지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그러려면 그거에 상응하는 근거를 내서 그 받아들이는 쪽에서 정확하게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그런 근거는 사실은 없는 거고 우리가 보기에 되게 허술해 보이고 지금 저런 모습도 이상한 데다가 경찰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노트북 자체적으로 포렌식했던 사실 우리한테 알리지도 않았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당시는 뭐였냐면은 그냥 각자 알아서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같이 합동해가지고 조사를 하던 그런 시점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정보나 그
그 자료가 제대로 된 거라고 하는 거 알리기 위해서는 다 같이 개입을 시키거든요. 그 관이나 이런 사람들. 그래야지 네. 믿음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이런 식으로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면은 저희가 보기에는 증거를 만들어냈다라고 사실 생각해낼 수 있는 거라서 이 부분은 되게 심각한 부분이고 만약에 이게 네. 정말로 만들어내는 거라면 아예 범인 도피라던가 아니면 진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라든가 이런 게 다 그렇죠. 들어갈 수 있어요. 증거인멸이라든가. 식당에서도 식중독 사건 발생했어요. 네. 근데 식당에서 자체 조사해갖고 우리는 문제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어떻게 믿어요 이거를? 저는 뭐 느낌이 사건 기자 했던 경험으로 보면 네. 저런 거 하려면요 망치도 다 때려 부셔갖고 그래갖고 뭐 싸갖고 집어던지 돌에 같이 넣어서 하는가 했다고 해요. 근데 어디 쿠팡 가방에 넣냐고요. 멀쩡하게 딱 집어넣어 나중에 하나의 훼손도 없이 싹 집어넣어서 나 빨리 꺼내가 나야 주세요 쿠팡. 라고 하는 것처럼 돼 있고 나중에 찾기 아까 쉽게. 예. 그물 보셨지만 예. 저 그 굉장히 흙탕물에서. 혼탁하잖아요. 예. 저런데 시계가 잘 안 보이기 안 나오죠. 근데 때문에. 위치를 특정해줬대 예, 그 사람이. 어떤 위치를 딱 측정해서 들어가기 전에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저게 뭐지라는 생각이 그냥 화면만 봐서는 뭐 사건 기자들은 다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저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겠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 카메라까지 기업이 자체 조사를 하는 것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 자체 조사를 가지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지경까지 간다면 뭐 공무집행 방해나 아니 뭐 증거인멸 이런 쪽으로도 별도의 범죄가 또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쿠팡이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보상안 어제 나온 거 보셨죠? 아이고. 5만 원, 5만 원 상당이라던데 뭐 사실상 쓸 수도 없는 돈 아니면 가입하면 주는 돈 뭐 이런 거잖아요. 액수도 너무 적더라고요. 5만 원이 다가 아니고 쓸 수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5천 원, 5천에서 만 원 5,000원이죠? 정도. 네. 나머지는 쓰지도 않는 무슨 명품이나 알럭스 여행 무슨 관련 여행 그러니까 아유, 완전히 진짜 우리를 바보로 알고. 아유.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는 끝까지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근데 여기에서 우리 정부나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나. 여전히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는데도 별로 쿠팡에 대해서 뭘 뭐 영업정지든 아니면 엄청난 과징금이든 이걸 못하는 것 같은 게 너무 좀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모양이죠. 아니 지금 이제 하는 중이라고 하니까 네. 조금 이제 기다려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쿠팡 이런 식으로 나가다는 진짜 큰 코 다친다.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금 이런 식으로 행동을 취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다른 글로벌 기업들도 우리도 문제 생기면 저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게 좀 걱정이더라고요. 그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기업 하나가 지금 여기 흙탕물을 지금 만들어내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네. 자, 하여튼 이 쿠팡을 비롯한 여러 기업들 데이터 센터나 뭐 이런 거 중요한 거 다루는 곳에 제가 볼 때는 스마트 캠 같은 거를 잘 좀 설치를 해놔서 문제가 발생할 때 항상 감시를 좀 잘 해놓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광고 천재신 거예요. 아니 근데 저희 집에 이거 있거든요. 아 있어요? 뭐야? 근데 진짜 저희 집에도 좋아요. 있어요. 진짜 좋아요. 그래요? 이게 자기가 혼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네. 물체를 쫓아다니면서 촬영도 해주고요. 네. 녹음도 되고요. 맞아 이게 네, 이렇게 추적 돌아요. 기능이 있어요. 상당히도. 네. 움직이는 뭐 동물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사람 있으면 추적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게다가 돌아가면서. 추가 비용도 안 들어요. 설치 비용만 들고 네.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망가지지도 않아. 고장도 안 나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거 큰 불만이시네. 만든 회사한테 너무 미안한 게 네. 이렇게 좋은 회사들 이렇게 자꾸 이렇게 구매를 새롭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러면 이제 좀 고장이 안 곤란할 나니까.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나는 미안하더라고요. 소개 많이 해주면 되죠. 좀. 예. 그래서 이거는 이거 제가 모션 열심히 해요. 예. 추적 기능이 있어갖고 360도로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요. 근데 실시간으로 멀리 뭐 여기 저 집에다 설치해놓고 내가 어디 다른 데 가 있어도 밖에서 볼 수 있죠. 인터넷 연결만 돼 네. 있으면 지금 집에 어떤 뭐 강아지가 어떤 상태인지 뭐 이런 것들 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360도 돌아가는 친구고 요거는 벽에 딱 걸어둔 붙여놓는 예,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건 뭐 천장이나 벽이나 하여튼 뭐 필요하신 곳에 붙여놓는 방식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하나로 그리고 여기 스피커가 또 달려 있어서 말도 해줘요. 대화도 됩니다. 어. 네, 뽀삐야, 이제 기다려, 똥 그만 싸고 뭐 이런 거가 이제 다 가능하다. 소리가 나면 놀래가지고 강아지들이 아, 쳐다봐요. 예. 그리고 팩캠도 되고 사람들도 좀 볼 수 애기들도 있는데 많이 하죠, 프라이버시 또 보호 기능도 있고 아. 이게 돌아다니면 시끄럽게 소리 나는 기능도 있고 소리 안 내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네. 가지가 있어요. 홍보대사. 뭐야 직접 만드신 거예요? 홍보대사로. 진짜 아니 저는 되게 여기 고마운 마음이 많이 아, 들었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정말 이 회사가 안 망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왜 설치했어요? 펫 때문에. 아 우리 어머니가 예, 우리 어머니. 펫도 있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셔서 네네네. 넘어질까봐 예. 고양이가 있어가지고 저희 강아지하고 아, 둘 그리고 요거는 국내 서버의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 클라우드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걸 혹시 뭐 중국이나 이런 데 또 가 있으면 불안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철통 보안도 신경 썼다는 거고요. 요거는 뉴퍼마켓에서 카메라 제조사와 직접 딜을 쳐서 사장님 많이 괴롭힌 모양입니다. 온라인 최저가로 드리는데 이게 3만 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가격이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빨리 사야 되겠다. 네, 오늘 내일 주문을 하시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요 뉴퍼마켓 펫캠으로도 홈캠으로도 하여튼 스마트캠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집에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서든 다 연결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스마트캠 헤이홈 스마트캠 소개해드렸고요. 자, 오늘 세 분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드리고 이 시간이 가장 뜨겁습니다. 일주일 중에. 그래요. 가장 재밌어요. 욕을 제일 많이 먹죠.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아니에요. 제일 지금 잘 되고 계세요. 네. 떡을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네. 다음 주 그만해요. 내년에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